제가 약간 그런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이런. 그래서 저는 약속 시간에 늦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시간같이. 이것도 녹화가 되는군요. 자, 오늘은 우장 멘델리안 이네리턴스, 즉 멘델의 유전에서 확장이에요. 약간 예외적인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시험에 내올 수 있는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여기에 상위도 나오고요.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꽃의 모양인데요. 이 페투니아라고 하는 꽃 아시죠, 여러분? 이 페투니아 꽃의 여러 가지 그 색깔 이런 것들이 여러 유전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전자 여러 개가 좌우하게 되면 단순한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패턴들이 나타나게 돼요. 처음 섹션에서는 자, 단순한 유전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하나와 관련된 여러 유전 패턴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등장 기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멘델의 유전 법칙은 분리의 법칙과 독립유전의 법칙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복잡한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이라고 쓰이는데 이런 어떤 그 유전 패턴들이 존재해요. 어떤 것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런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벗어나는가 보게 되면요. 대립유전자가 도미넌트 리세시브, 즉 우열 관계를 그냥 단순한 우열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단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 유전 이런 것들 있죠. 또 이 불완전 유전, 불완전 우성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형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하나의 특징을 좌우하는 게 유전자 하나 이상이 좌우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대립유전자라고 해서 ABO 혈액형처럼 여러 개의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냥 3대1, 9대 3대 3대1의 패턴이 안 나오고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염색체상에 있는 여러 유전자들이 있을 경우 동일한 염색체 여러 유전자들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유전자들 사이의 관계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또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대립유전자가 치사유전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사유전자인 경우에는 보통 얘들이 열성 호모를 나타내게 되면 죽어버리니까 해당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전형적인 3대1 패턴이라든지 9대 3대 3대1 패턴들이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스 인플루언스는 좀 어렵지만 종성 유전이라고 해요. 종성, 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유전, 성에 영향을 받는 유전. 그 다음에 섹스 리미티드는 성에 한정된 유전, 즉 한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특징, 종성이나 한성 유전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 형질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가 여러 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단순한 멘델의 그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한 개구나. 자, 그러면 우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야생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야생형과 폴리몰피즘, 다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미넌트 리세시브, 우열 대립 유전자의 숨겨진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incomplete penetrance, 우리가 불완전 침투도라고 하는 용어랑 그 다음에 variable expressivity, 즉 다양한 발현도,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야생형이라고 하는 거는 야생형은 그냥 야생에 흔한 애들이에요. 가장 우세한 대립유전자를 우리가 야생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우세한 애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눈 두 개인 사람은 외눈박이 세계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눈박이 세 개가 두 개 있는 게 돌연변이에요. 눈 하나가 정상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미넌트,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류가 되겠어요. 그들의 이상한과 상관없이. 그리고 거기에서 소수들이 어떤 대다수에서 거기서 돌연변이로 다른 표현, 다른 대립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뮤테이션, 뮤탄트가 되겠죠. 돌연변이 대립전자가 될 것입니다. 보통은 이 와일드 타입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지금 현재 우세하다는 뜻은 그 대립전자를 갖고 있으면 생존과 번식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와일드 타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 대립전자를 2개 이상 존재했을 때 와일드 타입과 뮤탄트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대립전자가 2개가 존재하는 상황을 우리가 폴리몰피즘, 제네틱 폴리몰피즘, 유전적 다양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폴리몰피즘이 아니라 모노몰피즘이라고 해요. 모노몰피즘. 그래서 이 폴리가 빠지고 모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꽃들의 다양성, 다형성, 꽃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색깔을 유전자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그 색깔 각각을 결정한 유전자들이 따로따로 있겠죠. 대립유전자들. 그래서 다형성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꽃의 색깔도 역시 다형성의 결과가 되겠죠. 자, 대립유전자, 돌연변이 대립유전자는 자, 아까 봤던 와일드 타입보다 덜 흔한 애들입니다. less common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흔한 애들이 가장 오래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인 대립전자가 있고요. 거기에서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이. 그리고 보통은 이런 돌연변이 대립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의 산물들이 우리가 와일드 타입 대립전자의 산물보다는 조금 더 덜하다든지 물론 다른 형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걔들이 기능을 갖고 있지 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열성 패턴을 나타냅니다. 열성 돌연변이가 보통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유전자가 막 과발현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부분은 해당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로 많이 갑니다. 상실되거나 기능 자체가 저하가 되는 경우예요. 상실이나 저하는 원래 제대로 있는 정상적인 애랑 붙게 되면요. 상실이나 저하되는 건 표현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기능이 없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애들은 정상적인 애랑 둘이 헤테로를 형성하게 되면 정상적인 애가 얘를 커버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형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성으로서 많이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 질환에 관련된 여러 유전병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페닐케톤요증은 뒤에도 또 나오니까 한번 설명해 보면요. 페닐케톤이리아, 페닐케톤요증은 자,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 그러니까 페닐알라닌 가수분해 효소가 되겠죠. 이 효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효소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페닐알라닌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서 멘탈 리타데이션, 정신 지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페닐알라닌이 축적된 페닐알라닌이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그 변형된 형태가 발생하는 신경에 있어서 독소로 작용해요. 독성이 띄고 있기 때문에 신경 발생이 되는 특히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린 시절에 있죠. 어린 시절에 그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왜 영향을 안 받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그 왕성하게 그 세포 신경세포 분화가 일어나죠. 뇌도 맑더라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는 정상적으로 그런 페닐알라닌을 대사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만든 그런 페닐알라닌들을 엄마가 가지고 있는 혈액을 교환하잖아요. 태반을 통해서 혈액을 교환하면서 그 혈액들을 정화시켜주죠. 그래서 정상적인 레벨, 정상적인 그러니까 페닐알라닌 수준이 다운된 그런 혈액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특별한 영향이 없어요. 자, 그 비슷하게 이 알비니즘, 우리 그 백색증, 그다음에 테이사스 디지즈, 샌드호프 디지즈,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우리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불리는 낭포성 섬유증은 앞 챕터에서 나왔을 텐데요. 얘들은 클로라이드 트랜스포터, 염소 이온에 대한 수송체가 고장이 나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 이온은 세포 안이 많아요, 세포 밖이 많아요?
세포 밖이 많죠. 우리 동물 생리 시간에 생리도 다 대부분 듣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염소 이온이 밖에 있었어요. 소듐 이온과 NaCl이 그러니까 그 ECF, 그러니까 세포 외액에 더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원래는 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어쨌든 트랜스포터가 얘를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어쨌든 염소 이온 자체가 원래 설정된 그 이온의 어떤 분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온 불균형이 생기고 그런 이온 불균형이 특히나 상피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레시니안 신드롬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질병들이 바로 이제 보통 상염색체성 이 열성 유전들 되는 것이죠. 시험에 나오면 얘들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X 염색체성 연성 유전도 시험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전자 하나가 결정하는 경우가. 자, 왜 유전자 돌연변이 대부분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가 열성이냐라고 얘기하면 뭐 얘기했죠. 아까 그 열성인 이유는 걔들의 기능이 없거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 유전자가 있으면 걔들을 커버를 해주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이 있다고 다 커버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불완전 우성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 대립 유전자가 만들어낸 산물이 충분하게 얘를 정상적인 대립 와일드 타입 대립 유전자 호모를 갖고 있는 것보다 수준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자, 열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정상적인 거 두 개의 호모랑 그다음에 열성 하나, 정상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이 헤테로랑 표현형상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자, 원래 그 정상적인 대립 유전자가 헤테로일 때 정상 돌연변이 헤테로일 때 얘가 만들어낸 정상적으로 만들어낸 이 단백질 산물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분명히 호모일 때보다 얘 헤테로일 때가 단백질 산물이 절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한 카피 가지고 어려울 때 보통 얘가 과발현돼 가지고 얘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장 이식하신 분들 알죠? 신장 이식하신 분들은 신장 하나 떼주잖아요. 하나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식을 해주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커집니다. 굉장히. 아시죠 여러분? 신장 하나가 커져요. 그런 경우 그래서 원래 하나만 가지고 하면 좀 불완전한데 그 불충분한 얘가 커져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신장 요구를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커집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커버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전자 하나만 야생형 유전자 하나만 있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기능을 못하니까 얘가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헤테로로 그 우열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열성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자, 이 경우가 그렇죠. 지금 어떤 꽃에 지금 잎의 색소를 만드는 거예요. 잎의 색소를 만드는 분명히 효소가 존재하죠. 그 유전자가 정상적인 Y 타입을 라지 P라고 하고요. 그 돌연변이형을 스몰 P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 세포 안에 분명히 이 프로테인 P가 얘는 100%를 잡았을 때 얘는 50%만 있어요. 그리고 얘는 0% 있어요. 근데 색소는 똑같죠. 지금 보니까 이 호모랑 헤테로랑 표현형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50%만 있어도 얘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도열 관계가 멀쩡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 중에 우성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우성.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열성 대립 유전자, 열성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유식한 표현으로 loss of function이라고 합니다. loss of function. 기능을 상실한 돌연변이가 돼요.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기능이 저하된 그런 경우인데 가끔 가다가 돌연변이 중에 아주 흔치 않게 gain of function 뮤테이션들이 생기게 됩니다. gain of function은 원래 갖고 있던 얘가 원래 평소에 활발하긴 한데 오버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얘가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완전 오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막 오버 익스프레션 되거나 이 단백질 활성이 적당하게 조절돼야 되는데 조절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는 정상적인 얘가 야 너 참어 이렇게 해도 안 참죠. 막 그러니까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가 헤테로이지만 얘가 우성이 되는 거예요. 얘를 정상적인 애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장 흔한 형태고요. 얘가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가 우성인 경우. 그다음에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열성이에요. 근데 얘 산물이 열성인데 기능도 없는데 얘가 중요한 거는 이게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요.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해플로 인서피션시, 해플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죠. 자, 각각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게이너 펑션은 유전자가 새롭거나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게이너 펑션이에요. 그래서 과발현되거나 단백질이 또 굉장히 높은 수준, 과발현돼서 높은 수준 나오거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정상 원래 조절을 돼야 돼. 우리 그 효소들은 적당하게 조절을 받거든요. 그런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도미넌트 네거티브 뮤테이션은 돌연변인 대립 유전자가 정상적인 대립 유전자를 엔터고나이즈, 즉 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열성 기능이 없거나 열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대립 유전자를 방해하기 때문에 헤테로인 경우는 얘가 얘를 방해하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죠. 없어요. 그러면 그 흡사 얘가 우성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플로 인서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 이 돌연변이가 로스 오브 펑션이에요. 기능을 상실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헤테로일 때 와일드 타입 대립 유전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게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플로 인서피션시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폴리닥틸리라고 하죠. 자, 폴리 여러 개라는 뜻이죠. 닥틸리는 우리 손가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지증을 우리가 폴리닥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지증 같은 경우에 우성으로 나타나요. 우성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 대립전자 하나가 정상적인 거랑 얘가 있으면은 가끔 이제 이 정상적인 거가 잘 작동하면은 정상적인 5개 손가락이 되는데 얘가 좀 잘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면 얘가 손가락 6개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오죠. 이 사람 유명한 야구 선수래요, 여러분. 야구 선수인데 지금 맨 마지막 손가락이 지금 하나 더 붙었죠. 자, 여기서 가계도를 보시게 되면 분명히 우성형의 패턴은 뭐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우성 대립전자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헤테로라도 표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성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있어야 자식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래서 1-1도 그렇고 2-4도 그렇고 그런데 3-2 같은 경우에는 표현은 정상이었어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둘이 딸과 아들이 이런 폴리닥틸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지증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가 이제 참 어려운데요. 제가 아까 얘가 정상적인 게 열성이긴 하지만 뭐 정상적인 거가 우성이긴 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애가 제대로 잘 기능한 거예요. 기능해가지고 표현이 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반대쪽에 불협의 대립주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얘들이 막 물려받았고 얘들한테 쓰는 정상적인 대립전자가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지금 폴리닥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불완전 침투도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이 경우 이런 대립전자는 침투도가 낮습니다. 침투도라는 거. 침투도가 뒤에 있을 텐데 침투도 먼저 얘기할게요. 발현도도 죄송해요. 발현도입니다. 이 발현도. 이 발현도가 되는데 발현도는 뭐냐면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어떤 때는 얘가 발현되고 어떤 때는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닥틸리를 갖고 있어요. 그 헤테로로 돼 있으면 보통은 헤테로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 발현이 돼요. 폴리닥틸리. 손가락 6개가 되고 7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발현이 안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봤던 이 엄마처럼 이 사람 발현 안 됐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variable expressivity, 다양한 발현도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발현도 얘기를 했으니까 침투도 얘기를 해볼게요. 침투도는 말 그대로 해당 유전자형이 그 표현형으로 침투하는 걸 의미합니다. 해당 대립전자가 침투하는데 이게 이제 침투를 하냐 안 하냐는 이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보통 설명하는 게 침투도예요. 개체 레벨에서 설명하는 건 아까 뒤에 얘기한 발현도고요. 침투도라고 하는 거는
해당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예를 들어 전체가 얼마나 나타나, 전체 집단에서 얼마나 나타나를 우리가 침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미넌트 알렐, 제일 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폴리닥틸리도 침투도가 100%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이 도미넌트 알렐 우성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헤테로로. 그러면 이 우성 대립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우성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발현되는 사람도 있고 집단을 보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 집단 레벨에서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계산 가능하죠. 100명이 있으면 그중 60명만 발현되더라. 헤테로일 때. 그러면 침투도가 60이에요. 60%. 이해 가시죠? 발현도는 아까 그 발현도는 한 개인에서 보게 되면 그 개인한테 수준에서의 그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폴리닥틸리 같은 경우 예를 들었지만 어떤 경우 발현이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도 개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variable expressivity 이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은 개인 얘기고요. 침투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헌팅턴 디지즈 우리가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는 침투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걔를 헤테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요. 얼마큼? 반드시 걸리죠. 반드시 죽습니다. 헌팅턴. 물론 사람은 끝까지 살면 다 죽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일단 헌팅턴 디지즈를 갖고 있으면 발현이 돼요. 그리고 발현되면 다 죽어요. 그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에는 침투도가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폴리닥틸리 100%인가요? 다지증? 아니죠. 어떤 개체는 나타나고 어떤 개체는 나타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침투도가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퓰레이션 레벨에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익스프레시비티는 한 개인의 아까 지금 이 다지증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발현됐는데 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근데 될 때 어떤 사람은 6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7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발현도에 있어서 그 사람 개인 수준에 보게 되면 그 해당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면 더 많은 손가락, 발가락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발현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개체 수준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병은 손가락 개수가 많은 거 말고는 다른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큰 피해가 아닐까요? 그러면 6번째 손가락이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옆에를 쥐고 타이핑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게 모르겠어요. 아까 보니까 손가락이 참 되게 작던데 발생하다 만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불완전 침투와 다양한 발현도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한 가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는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발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이것들을 조정하는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 용어들을 그래서 모디파이어 진의 그런 존재를 또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유전자의 특정 유전자형을 가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같은 걸 가지면 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은 A라는 유전자형의 다른 스몰 a 가지면 이 사람은 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디파이 다른 유전자에서 얘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가 발현되든지 안 되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만 가지고 이렇게 발현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환경적 영향은 도대체 어떻게 미치느냐? 우리가 이제 개인의 어떤 이 표현형의 이 특징의 환경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norm of reaction이 뭐냐면 표현형의 표준 변이라고 우리나라 그 생물학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norm of reaction은 표현형의 표준 변이.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 유전자를 가져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똑같은 유전자를 가져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들을 이렇게 딱 놨는데 얘들도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를 쌍둥이가 아니라 4둥이, 5둥이 정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얘들이
예를 들어 몸무게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키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normal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중이 사중이 같을까? 자, 환경 영향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하나의 예로 들어보면, 자, 북극여우 있죠? 북극여우 귀엽기도 한데, 얘들 코트 컬러, 이 모피 색깔이 바뀌죠?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이 있어요. 여름에는 갈색, 겨울에는 흰색으로 바뀝니다. 아마 또 보호색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색깔의 털이 바뀝니다. 지금 이제 걔들 털 빠질 시기가 도래했어요. 지금 대다수의 포유류는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털을 뺍니다. 그래서 집 청소 잘 해주셔야죠. 털들이 막 수북하게. 지금 우리 강아지 지금 엉덩이 쪽에 털이 막 나왔던데 뭐 어떻게 청소하지? 물론 내가 청소할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막 집에서 양말 검은 양말 신고 나오면은 개털이 막 붙어 있어요. 할 수 없죠 뭐.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를 키우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페닐케톤요증. 아까 설명한 페닐케톤요증도 환경에 따라서 원래 페닐케톤요증을 가지게 되면 예상되는 표현형이 있죠. 정신지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것도 예상되는 표현형인데 잘 해주면 예를 들어 페닐케톤요증 어렸을 때 페닐알란이 적게 든 음식을 먹게 해주면 얘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정신지체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 발달기 동안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페닐알란이 적게 된 음식을 먹여주게 되면 걔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음식이라고 걔들한테 주어진 음식도 일종의 환경인 거예요. 그 환경이 그냥 일반적인 음식인 경우에는 그냥 전형적인 페닐알란으로 가는 그 페닐케톤요증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닐알란이 적게 된 음식을 먹게 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처럼 표현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일종의 환경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지만 환경에 따라서 자, 북극여우 여름형은 좀 볼품이 없네요. 겨울형은 여우 같은데 꼬리 좀 토실토실하고. 자, 오른쪽에 이제 PKU를 가진 아주 참 외국인들 이뻐요. 그랬을 때 보면 인형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서 잠시 살았던 적이 보게 되면 정말 흑인 애들하고 백인 애들은 어렸을 때 보면 인형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자, 노머블 리액션 아까 얘기했었죠? 네. 환경적 요인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페노타입이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같은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유전자의 다른 경우는 당연히 페노타입 다르겠죠, 표현형이. 자, 이 노머블 리액션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느냐? 일단은 유전자를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애들 클론을 만들어줘야 돼요. 유전자가 미친 영향은 다 똑같이 유전자를 다 동일하게 해야 얘들에서 나타난 차이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로스펠라 같은 경우에 오른쪽 다음 페이지 그림 보게 되면요, 이 초파리 눈을 보게 되면 여기 난눈들이 있죠? 작은 눈들. 얘들이 겹눈이에요. 여러 개 눈, 곤충들이 대부분 겹눈이잖아요. 이 난눈이 있는데 이 난눈의 개수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대요. 얘들의 발생하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발생 시의 온도가 30도, 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눈의 수가 줄어들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난눈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개에서 700개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이거는 센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막 세가지고 1000개면 1000개 세보세요. 그냥 혼자 세도 막 짜증나는데 이거 또 평균 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추세선 그리려면 몇 개 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겠죠. 네. 여러분들이 배우는 텍스트 한 줄 한 줄 수많은 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열 관계가 애매한 상황들. 자, incomplete dominance, 우리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over dominance, 초우성이라고 합니다. 초우성, over. 그 다음에 co-dominance, 공동 우성이라고 하죠. 이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 dominance, incomplete dominance나 co-dominance는 여러분들이 아마 윤학책에서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개념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over dominance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기랑 맥락이 좀 안 맞아요. 좀 진화적인 자연 선택이 작용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뜬금없이 끼어 있지? 뭐 그냥 같이 도미넌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여기 맥락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각각의 상황을 했을 때 얘들의 교배 시 나타나는 표현형의 그런 패턴들을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쟤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incomplete dominance랑 over dominance and co-dominance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incomplete dominance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우성, 자, 뭐 예를 들면 라지에 스몰 A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라지에 표현형이 있고요, 스몰 A 표현형이 있죠. 그럼 라지에 스몰 A 표현형이 두 표현형의 중간 형태를 띠는 경우에 우리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불완전 우성인 경우에는 양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많아요. 양적, 정량적인 것들이 좀 나타나죠.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량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페이지에 그림 있나? 자, 어떤 그 꽃의 색깔, 꽃잎 그 꽃 색깔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이 붉은색 꽃을 나타낸 CR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 꽃을 나타낸 CW 있어요. 대립전자가요. 그래서 CR이 와일드 타입이고 CW가 돌연변이 대립전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그 분꽃이네요. 아주 꽃이요. 분꽃 같은 경우에 붉은색과 이 흰색의 그 호모자이고트를 교배시키면 CR, CW 헤테로가 만들어지죠. 자, 헤테로인데 이 꽃집 색깔이 두 호모의 중간이에요. 빨간색과 흰색의 중간이 분홍색이죠. 분홍색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해요. 불완전 우성. 이건 뭐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왜 꽃잎색이 어정쩡하게 나왔겠어요? 섞여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배웠잖아. 자, 여기 흰색 같은 경우에는 색소를 못 만드는 상황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색소 만드는 그 효소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들이 두 개 갖고 있고 얘는 정상적인 거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테로 같은 경우에는 효소 수준이 얼마큼 되겠어요? 당연히. 레벨이 딱 중간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만들었는데 불완전한 거예요. 아니, 불충분한 거죠. 원래 그 CRR 갖고 있는 것보다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 쫙 해보면 색소의 수가 얘와 얘의 중간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우리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불완전 우성 같은 경우는 F2에서 1대 2대 1의 표현형이 나타나게 돼요. 자, 불완전 우성이 도대체 우리가 우성과 불완전 우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 표현형을 그 형질을 얼마나 더 자세히 조사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그 완두콩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완두콩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지만, 자,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라지알, 스몰 R. 자, 그 콩의 겉모습을 보게 되면 둥그렇고 주름져 있죠. 그렇죠? 이것만 보게 되면 이건 우열 관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라지알이 스몰 R에 비해 우성이다. 왜? 헤테로인 경우 라지알의 표현형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우열 관계가 딱 명확한데 분자 수준에서 봐요. 자, 전에도 제가 설명했었나요? 라지알과 스몰 R이 왜 생기는지 스타치 브랜칭 엔자임 1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스타치 브랜칭 엔자임 1 같은 경우에 얘들이 이제 이 녹말을 만들잖아요. 아밀로스가 아니라 아밀로스가 아니라 아밀로펙틴을 만들 수 있어요. SB1이 있으면. 근데 얘는 SB1이 정상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밀로스를 막 만들고 알갱이가 커져요. 얘를 알갱이. 근데 얘는 알갱이가 중간점만 커지는 거죠. 이 중간 크로스 브릿지가 좀 적기 때문에 절반만. 근데 얘는 크로스 브릿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아밀로스 알갱이들이 건조를 시키면 되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몰레큘라 수준에서 보게 되면 분자 수준에서 이 현미경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요. 얘랑 보게 되면 이 가운데 표현형은 이와 얘와 중간점을 띠게 되겠죠. 그렇죠?
이 알갱이 수준에서 보게 되면 얘는 불완전 우성이에요. 어느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우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정의와 그 개념에 명확하게 충실해야 돼요. 헤테로를 붙여놨을 때 헤테로인 표현형이 열성, 우성 호모와 동일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열 관계가 명확합니다. 완전한 우열 관계를 나타나지만 헤테로가 표현형이 두 그 호모의 딱 중간형을 띠게 되면 이거는 불완전 우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버 도미넌스는 제가 약간 다르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헤테로가 자연 선택 시 유리한 경우를 우리가 오버 도미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표현형이 좋고 뭐 이렇게 표현이 우열 관계가 이건 전혀 아니에요. 우열 관계가 아니고요. 헤테로가 가장 우세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테로가 생존과 번식에서 가장 좋은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헤테로자이고트 어드밴티지. 그래서 헤테로 우성 뭐라고 해야 할까? 잡종 강세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요. 이런 경우. 이런 우성 헤테로가 가장 우세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난모양 적혈구가 있죠. 난모양 적혈구, 낫골 적혈구, 난모양 적혈구, 적혈구 빈혈증 뭐 이렇게 하는데 시클셀 아네미아가 있습니다. 이 시클셀 아네미아는 헤모글로빈 베타를 형성하는 알파2, 베타2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베타 헤모글로빈을 코딩한 HB가 있는데 이거의 대리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A는 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S는 헤모글로빈 이 시클셀 헤모글로빈을 만든 대리유전자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단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차이뿐이에요. 그 하나의 뉴클레오 차이가 아미노산 글루타민 게시드를 발린으로 바꿨죠. 네 번째 아미노산을. 그러면서 이제 얘 구조를 확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전통적인 그런 건데요. 이 HBS 즉 열성 돌연변이 대립유전자를 홈으로 가진 애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여러분 이 시클셀 아네미아 같은 경우 저 HBS를 가지면은 적혈구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죠. 이렇게 길쭉하게 됩니다. 난 모양처럼 찌그러져. 이 다음 페이지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찌그러지게 되면 자,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적혈구 하나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은 데예요. 근데 얘들이 길쭉한 애들이 가다가 이렇게 탁탁 걸려요. 이렇게. 그럼 모세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잘 터져요. 여러분 모세혈관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쭉 걸리는데 이 세포막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애들이 잘 터집니다. 터지니까 적혈구가 수가 어때요? 줄어들게 되죠? 적혈구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혈액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해요. 산소 공급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빈혈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말라리아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이 시클셀이 되겠죠. 왼쪽이 정상적인 적혈구고요. 자, 말라리아 플라스모디움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토조아 원생 생물에 의해서 약이 되는 겁니다. 이 플라스모디움이 모기랑 사람을 왔다 갔다 하죠. 모기의 몸에서는 유성생식을 하고요. 사람의 몸에서는 무성생식을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무성생식을 할 때 얘들이 숙주로 삼는 세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 들어오면 간세포입니다. 간세포. 그런 다음에 간세포를 뚫고 나오면 약간 몸 형태가 변화하면서 적혈구를 공격해요. 적혈구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죠. 헤모글로빈 단백질이잖아요. 적혈구 안에는 단백질도 가득 찬 빵이에요. 그렇죠? 적혈구 빵.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먹고 자기 계속 번식하는 거예요. 무성생식으로. 무성생식의 무서운 점은 순식간에 번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번식해요. 그때 이제 소위 말라리아의 주 증상인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라리아. 한여름에도 춥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걸린 사람들은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난로 막 껴안고 있어요. 무서운 질병인데, 자, 이 말라리아가 타겟을 삼는 적혈구가 예를 들어, 자, HBS 호모로 아까 열성 대립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일찍.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다른 거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 걔들은 오래 살지 못해. 그런데 하나는 정상, 하나는 비정상을 갖고 있으면
얘가 아까 그 두 개 열성 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산소 운반은 좀 잘해요. 그러니까 죽진 않을 정도 돼. 그리고 열성 호모 그 정상적인 애들보다 적혈구가 잘 터져. 자, 잘 터지니까 얘들이 막 이 플라스모디움이 막 야 들어갔다 하는데 얘가 자기들이 번식하기 전에 터지는 거예요. 어때요? 잘 번식하기 전에 터지니까 얘들이 번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숙주세포가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왕창 숫자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증상을 심하게 못 나타내요. 마일드한 증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HbA 정상적인 대리전자가 있기 때문에 헤테로를 가진 사람들은 산소 운반은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플라스모디움은 정상적인 대리전자 두 개를 갖고 있는 호모한테는 굉장히 강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 빵들이 가득하죠. 이렇게 붉은 빵들. 적혈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혈액 속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 다 터뜨리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런 그 벌레들이 생겨요. 벌레들이 생기고 결국은 잘못하면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오버도미넌스라고 얘기합니다. 초우성. 우성이 그러니까 초우성이 그 헤테로가 가장 적응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HbA가 말라리아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산소 운반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버도미넌스 초우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지금 방금 전에 본 상황도 있어요. 디지즈 레시스턴스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애들이 호모다이머를 만드는 경우와 세 번째는 펑셔널 액티비티 즉 기능의 활성도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디지즈 레시스턴스는 질병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것이죠. 질병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돼서 지금 시클스 아네미아에서 본 것처럼 헤테로인 경우가 호모인 경우보다 훨씬 더 질병에 잘 버티는 겁니다. 테이삭스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걸리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유전병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 헤테로를 갖고 있으면요 결핵에 잘 안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결핵이 지금은 우스운 질병이지만 옛날에는 우습지 않았습니다. 결핵 걸린 사람들 정말 많았고요. 결핵 걸리면 100% 죽죠. 치료를 못 받으면. 결핵을 걸리게 되면 폐가 그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됩니다. 결핵균이 거기서 이제 퍼지게 되면 그 폐를 갉아먹죠. 그러니까 폐 용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폐 한쪽만 있어도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런 얘기. 근데 폐 숨을 못 쉴 정도. 혼자 모든 폐 그 가용한 용적을 다 동원해서 숨을 못 쉬길 정도로 그 얘들이 감염 퍼지게 되면 그 사람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질병이죠. 뭐 옛날에는 문인들이 걸렸던 그 약간 그 뭐랄까 예술적인 질병, 피를 토하면서 막 쓰는 그런 가난한 문인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뭐 이상도 이걸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죠? 결핵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헤테로인 경우에 테익사스 디지즈 같은 경우에 이 내성, 결핵에 대한 내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호모다이머를 형성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이제 자 지금 호모다이머 A1 하나 호모로 되어 있는 경우나 A2 호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밖에 못 만들겠죠. 얘들이 그러니까 얘는 A1만 만들고 A1만 갖고 있으니까 호모다이머를 형성하면 이렇게만 만들고 A2만 갖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만 만드는데 A1과 A2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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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A2, A1, A2 이 세 가지 조합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 효소의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경우가 그 기능 활성에 있어서의 그 차이, 그 변이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E1이라고 한 대립전자, E2라고 한 대립전자가 있어요. 근데 E1은 어떤 효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적의 그 온도 범위가 27도, 32도. E2 같은 경우는 30도, 37도예요. E1만 호모로 갖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27도, 32도에서 벗어난 데서는 효소 활성 떨어지죠. E2만 호모로 갖고 있는 애들은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효소 활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애들은 낮은 온도에서는 이거, 높은 온도에서 이걸로 활성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의 환경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복대립 유전자 있죠? 멀티플 얼리엘. 여러분 복대립 유전자 하면 ABO 혈액형이 떠오르셔야 돼요. ABO 혈액형의 그 메커니즘은요, 글라이코실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의 그 코딩하는 거죠, 이 효소를. 이 효소 중에 어떤 종류들은 이 적혈구 위에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위에 다른, 그러니까 이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 위에 다른 그 당들을 붙여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적혈구에 있는 그 당들 때문에 우리 항체가 걔들을 공격할 수 있고 그런데요. 그 항원 항체 반응에 있어서 항원으로 이용되는 그런 어떤 이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이제 끝에다 붙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사람한테 존재하는데 스몰 i 같은 경우에는요, 그 끝에 아무것도 안 붙여요. 얘는 효소가 기능을 못해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끝에다가 아무것도 안 붙여요. 이런 경우 우리가 H 엔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형이 이거예요, 그죠? 이거를 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O형이에요. 그러니까 O형 같은 경우에는 안티바디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 항원이 없어요, 그렇죠? 항원이 없고요. 그 다음에 IA 같은 경우에는 그 끝에다가 에나스틸 갈락토사민을 붙여요. 그 다음에 I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다가 갈락토스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이 붙게 되는 것이죠. 다른 당이 붙고 따라서 IA 가진 사람들은 A 엔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IB 가진 사람은 B 엔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B형인 경우에는 IA, IB를 가지게 되겠죠. IA, IB를 가지게 되면은 그 적혈구 위에는 두 엔티전이 전부 다 나타나게 돼요. 전부 다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표현형이 다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동 우성인 거예요, 이 경우. 자, 여기서 정의 한번 하면 공동 우성은 뭐냐면 헤테로일 때 두 대립 유전자의 표현형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 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 우성. 중간 우성하고는 좀 그 불완전 우성과는 달라요. 불완전 우성은 두 사이의 중간형인 표현형이에요. 중간형인 표현형. 둘 다 나타나는 거 중간 아니냐고 하면 저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당연히 지금 3, 4학년들이기 때문에 왜 AB형은 모든 사람들의 혈액형을 받을 수 있어요? AB형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안 들려요. A형 같은 경우에는 A 안티전, B 안티전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우리 몸에서 자가 항원에 대해서는 그 자가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B셀은 어떻게 돼요? 죽이죠. 없어집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AB형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A 안티전과 B 안티전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드는 그런 B셀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A 안티젠이나 B 안티젠을 공격하는 항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형 혈액형이 들어와도 B형 혈액형이 들어와도 O형 혈액형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O형은 공격한 항체가 없죠. 자기 몸에서 A와 B가 없기 때문에 그 항체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A형 혈액형 들어오면 IA 공격해요. A 안티젠 공격해요. B형 혈액형 들어오면 공격해요.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혈을 잘못 받으면 혈액이 굳어버리면 이제 막히잖아요, 혈관이.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스몰 I 얼레이 같은 경우, 대립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IA와 IB에 대해서 열성인 게 얘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A 엔티젠이 같이 적혈구에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 A형 같은 A5인 경우에는 그러면 얘는 A형을 띠는 거예요. 표현형이 A형이야. 그러니까 A5가 붙였는데 A형이야. 그러면 얘가 열성이 되겠죠. 그죠? 열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열관계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헤테로일 때 뭘 나타내냐 그런 것만 여러분들 잘 아시면 개념적으로 헷갈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퍼네스케어로 자, 아빠가 예를 들어 아빠가 A형, 아빠가 B형, 엄마가 A형인
그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조합을 보고 있습니다. 이 A형과 B형 사이에서는 네 가지 혈액형이 모두 다 나올 수가 있죠. 자, 제가 아까 얘기한 종성 유전과 한성 유전에 대해 얘기할게요. 자, 종성 유전과 한성 유전의 무슨 차이인지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성 유전에 있어서 우리 교배를 했을 때 예상되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에 의해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좌우될 수 있어요. 섹스 인플루언스드와 섹스 리미티드는 이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각각 얘기를 해보면 이건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징들에 의해요. 섹스 링크드 여러분 그 성연관 유전은요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것들은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성에 의해서 성이라고 하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개념이 좀 다른데요. 섹스 인플루언스는 뭐냐면 자 성에 따라서 우열 관계가 뒤바뀌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우열 관계가 예를 들어 남성일 때는 이 대립 유전자가 오성이었는데 여성일 때는 열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때 남성의 대머리 대립 유전자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걔들은 아니고요. 걔들은 성염색체에 해당 그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X염색체 연관. 그래서 X염색체 연관이기 때문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대머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은 정상적인 거 갖고 있으면 대머리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대머리인 경우면 자기가 이제 대머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외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남성인 경우에는 자 스컬스 인 캐트 소에서 뿔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소의 두개골에 약간 이렇게 도단한 게 있습니다. 뿔이 아닌데 이게 이제 이거를 갖고 이 스커라고 하는 대립전자가 이 숫소에서는 우성이고 암소에서는 열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성 유전에 해당됩니다. 자 스커 보이나요? 이게 뿔처럼 생긴 조그마한 거 받아보고 귀엽게 생겼죠 나름. 그래서 예를 들어 이 SC라고 하는 스커가 유전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전장이 남성 같은 경우에 숫소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가 있는 건 다 이게 우성 이 스커를 나타내고요. 근데 여성인 경우에 암소 같은 경우에는 이 헤테로가 스커를 나타내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섹스 인플루언스 이헤리턴스가 되겠죠. 자 한성 유전 섹스 리미티드 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섹스 리미티드는 한쪽 성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지. 뭐 되게 싱겁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도대체 뭐가 그러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섹슈얼 다이몰피즘. 우리가 성적 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적으로 다이몰피즘. 남성과 여성이 다른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적 이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대표적인 섹스 리미티드 트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난소는 여성에만 존재하죠. 정소는 남성에만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성적 유형이죠. 그러니까 정소 달린 여성, 난소 달린 남성 이상하잖아요, 그죠? 없어요. 물론 둘을 같이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발생 과정상의 오류로 보통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런 어떤 성적 유형인 특징 이런 것들도 섹스 리미티드 트레이트로 보고 있고요. 또 얘 중에 하나가 새들한테 나타나는 수컷이 화려하죠. 성적 이것들 중에 성적 유형이에요. 자 루스터, 수탉하고 hen, 암탉 사이에 보게 되면요, 수탉들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벼슬, 그다음에 이 턱벼슬, 이 부분이 더 크고 웅장하죠. 이런 경우가 바로 섹스 리미티드 한성 유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사 유전자, 치사 대립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하는 9대 3대 1 또는 3대 1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치사 대립 유전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사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교배를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볼게요.
그래서 도대체 치사 유전자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치사, 대립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겼다. 이게 치사가 된다라는 얘기는 얘들이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유전자. 그래서 이센셜진 필수 유전자인 경우에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는 치사 유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우리 대부분 모든 유전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 필수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의 유전자는 돌연변이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거기에 보통 돌연변이가 생기면요. 어렸을 때 죽어요. 발생 과정이 죽거나.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결혼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유산되는 많은 케이스들이 뭐냐면 유전자의 어떤 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는 안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21번 염색체를 제외하고 다른 염색체, 다른 1번부터 나머지 염색체 거기에 염색체 하나를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100%다 유산이에요. 100%. 21번도 상당히 많은 수가 유산되는데 그나마 21번은 일부가 태어나가지고 다운 신드롬을 만들어내고요. 성인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거기서 약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에 관련된 염색체 이상 수는 생각보다 많아요.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타. 상염색체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진짜 필수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필수적이지 않은 유전자라 하더라도 와일드 타입 대립 유전자가 보통은 뮤턴트 대립 유전자보다 훨씬 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치사 유전자 그래서 이 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열성이 되고 있어요. 열성이고요. 보통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열성 대립 유전자에 호모가 되게 되면 그 개체가 죽어요. 일반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 호모 열성 치사 유전자의 호모자이고트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헌팅턴 디지즈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열성은 아니죠. 하지만 우성 치사 유전자예요. 치사 대립 유전자죠. 헌팅턴 디지즈. 그래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옛날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 유전자 중에 리핏 서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 헌팅턴 디지즈도 이 단백질 코딩 이전에 예를 들어 3개의 리핏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 반복수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사람들 몇 개 안 되는데요.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은 헌팅턴 디지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 수백 개 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이상한 대립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만들어요. 그게 뇌에 축적되면서 뉴런들을 죽여요. 뉴런들을 죽이고 결국은 뇌가 퇴행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치매도 걸리고. 그 치매만 걸리면 괜찮은데 뇌에 이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걸려가지고 그런 뉴런들이 죽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100% 죽게 됩니다. 약간 이 30살에서 50살 사이에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발현되면 몇 년 안에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근데 문제는 30살, 50살이면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죽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환경에서 죽는 그러니까 조건부 치사 대립 유전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temperature sensitive 우리가 온도 민감성 치사 대립 유전자도 있는데요. 드로스필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립 유전자가 예를 들어 30도씨에서 발현이 돼가지고 죽이지만 20도씨에서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애들의 폴딩 자체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폴딩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걔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 폴딩이. 그래서 얘를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미 리스탈 얼릴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개체는 죽이는데 일부 개체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환경적 요인들 또 기타 다른 요인 유전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요. 불완전 침투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결과들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리서 얼릿 치사 대립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인 3대 패턴들이 나타나고 뭐 3대 1 같은 이런 패턴, 1대 2대 1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맹스캣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맹스캣은 영국에 보면 영국 그 섬이 있죠, 이렇게. 영국 섬이 있고 여기 아일랜드 섬이 있죠. 아일랜드 공화국에 있는 그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보면 맨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중간에 맨, M-A-N, 맨 섬. 그 섬에서 발견된 고양이는 맹스캣이라고 하는데. 귀여워. 자, 이 그다음 페이지 그림이 있어요. 얘는 자 도미넌트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척수에 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에 영향을 미치고 척추 생기는 게 안 생겨요. 그래서 얘를 호모로 갖고 있으면 죽어버리고요. 헤테로로 가진 애들 이렇게 꼬리도 척추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꼬리 척추도 일부니까 이 꼬리가 짧아진 그런 애들. 정상적으로 척추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라지엠인 경우에는 일찍 죽어요. 안 나타나. 그리고 라지엠, 스몰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꼬리 짧은 얘들이 2대, 그다음에 스몰엠이면 정상적인 애들이죠. 그래서 2대 1의 비율로, 3대 1이 아니라 1대 2대 1이 아니라 2대 1의 비율로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맨델의 이런 그 법칙이 예상되는 것과는 다른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플레이오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의 유전자가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플레이오트로피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플레이오트로피 효과가 있어요. 유전자 하나가 여러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자,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관 단백질 있죠? 미세소관은 튜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구성돼. 알파 튜블린, 베타 튜블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알파 튜블린이나 베타 튜블린에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미세소관이 제대로 생성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미세소관은 우리 세포 내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예를 들어 세포 분열에도 관여하고요. 또 세포의 이동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편모 같은 것도 미세소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정말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유전자 하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근육세포라든지 신경세포에서 각각 발현된 같은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근육과 신경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능을 그 단백질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다른 세포들을 통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로 다른 발생 시기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들도 각각 다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유전자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cystic fibrosis, 난포성 섬유증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난포성 섬유증은 이 염소 그 이온의 트랜스포터 수송체를 그 코딩하고 있죠. 그래서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라고 하는 이런 그걸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밸런스를 무너뜨리고요. 그 결과 여러 기관들에서 폐에서는 폐의 그 점액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폐에 점액이 차게 되면요, 점액이 막 그 폐포를 둘러싸고 있으면 폐에서 호흡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체교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서, 그러니까 상피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 상피 조직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폐에도 폐상피도 있죠. 폐포 상피.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도 보면 상피 조직에서 유래한 그런 분비샘들이 있는데 땀샘이 굉장히 진한 염소, 그러니까 NaCl 때문에 아주 그 짠 땀을 만들게 돼요. 땀이 짠데 얼마나 더 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소 이온 트랜스포터가 뭐 하는데 필요하냐면 남성의 그 정관, 마스 데퍼런스를 만들 때도 필요합니다. 발생 초기에. 그러니까 이 CL- 트랜스포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관이 형성이 안 되죠. 정관 형성 안 되면 끝이에요. 남성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소에서 정관이 안 되면 정수에서 정자가 만들어져도요 나갈 길이 없어요. 그죠? 나갈 길이 없습니다. 정관 수술이라는 게 괜히 있겠어요. 막 딱 끊는 거잖아요. 그죠? 정관이 없으면은 임신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불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정말 다양한 표현형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길죠, 여러분. 여러분 이번 챕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부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전자들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진 인터랙션이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 정상적인 3대 9대 3대 3대 1 패턴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 중에 이제 상위 효과, 상고 효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모디파잉 진이죠.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 유전자, 그다음에 유전자들이 여러 개가 반복되는 진 리던던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요, 상위는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다른 하나의 유전자를 가리는 걸 얘기해요. 상위에 있어요. 상위. 저 결제를 맡아야 돼. 두 번째 상고성은 뭐냐면 서로가 부족한 애들이 만나서 제대로 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그 리세시브 피노타입들이 만나가지고 정상적인 Y 타입 피노타입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상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디파잉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유전자들을 모디파이 하는 겁니다. 진 리던던시 유전자가 반복되는 것인데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상위 효과는 지금 이 꽃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셔요. 상위와 상보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지 C, 라지 C, 스몰 p, 스몰 p, 스몰 c, 스몰 c, 라지 p, 라지 p. 자, 이 C와 P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얘 색소를 만드는 과정에 그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효소들이에요. C와 P는. 그러니까 C와 P는 둘 다 있어야만 이 색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스몰 pp니까 P라고 하는 정상적인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정상적인 C가 안 만들어져요. C, P가 다 필요한데 얘들은 이것들이 열성 호모이기 때문에 둘 다 색소를 만들 수 없어요. 흰색이에요. 그런데 둘이 만나서 만든 라지 C, 스몰 c, 라지 P, 스몰 p는 어때요? 정상적인 C와 P 단백질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색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불안정한 두 돌연변이 표현형이 만나가지고 정상적인 Y타입 표현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서로 상보를 해준 거예요. 컴플리멘테이션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그러면 상위도 여기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상위라고 하는 건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리는 거죠. 유전자들이 예를 들어 스몰 c는 라지 p, 스몰 p, 라지 p, p 둘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스몰 c는 얘를 다 가려버려요. 왜냐? 얘들이 정상적으로 P 단백질을 만든다 해도 C 단백질이 얘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들의 상위가 돼요. 상위. 마찬가지로 스몰 p, 스몰 c는 라지 C, 스몰 c, 라지 C의 상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상위. 그래서 이 경우 두 C와 P 그 산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위인 경우 애들의 퍼네스 계열을 그려서 보게 되면요. 자, 정상적으로 꽃 색깔을 나타내는 것들 하나라도 열성 호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런 경우는 지금 꽃 색깔이 흰색이죠. 그래서 9대 6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9대 7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9대 3대 3대 1이 아니라 9대 7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상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엔자임 C와 엔자임 P가 관여함으로써 퍼플 피그먼트, 보라색 피그먼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유전자 중복이라고 하죠. 진 듀플리케이션. 유전자 중복이 되면은 예를 들어 같은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쭉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 더 카피가 되고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A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막 예를 들어 열성 호모가 되면 정상적으로 하면 표현이 달라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카피가 있죠. 또 하나가 그러면 얘가 아무리 바뀌어도 얘가 얘를 커버를 해주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표현형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표현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경우 진 리던던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유전자 카피가 돼서 B가 됐어요. 근데 같은 유전자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유전체에 대해서 잘 무지한 사람이 A 낙카웃 마이스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A 낙카웃 시켰어요.
근데 낙가오 표현형이 안 나타나네? 왜 그런가 봤더니 B가 있어서 그래. 또 B를 낙가오 시켜도 안 돼요. 둘 다 낙가오 시켜야만 낙가오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이 리던던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셰퍼드스 퍼스 우리 목동의 쥐가 이게 뭔가 봤더니 냉이에요, 여러분. 냉이 이 초본 식물인데요. 이 냉이 같은 경우에 얘들의 종자의 모양은 삼각형이냐 아니면 저렇게 그 계란형이냐 결정한 유전자가 라지 T와 V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T와 V. 근데 알고 봤더니 T와 V는 같은 거야.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아까와 정 다르죠. 둘 중에 하나라도 라지 T나 스몰 V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정상적인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삼각형 종자가. 둘 다 더블 호모자이거트, 열성 더블 호모자이거트, 스몰 t, 스몰 t, 스몰 v, 스몰 v만 될 때만 바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15대 1의 비율로 나오죠? 15대 1. 그래서 역시 9대 3대 3대 1의 비율에서 벗어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요? 네. 끝이죠 이게? 네.